김성환의 시사야.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된 고 박종철 열사. 다들 아실 겁니다. 영화 1987을 비롯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작품들이 등장하면서 근현대사를 잘 모르는 청소년들도 박종철 열사의 이름을 한 번쯤은 접했을 텐데요. 박종철 열사 33주기를 하루 앞두고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고 박정기 씨의 일기가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박 씨의 일기에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의 슬픔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아들처럼 민주화 운동을 위해 힘쓰다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민주화 운동을 하겠다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 박정기 씨는 오랜 기간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는데요. 지난 1991년 강경대 열사 사건 때는 법정 소란죄로 석 달간 교도소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를 돌아보면요. 평범한 학생, 평범한 아버지가 민주화 운동의 열사로 변해야만 했던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투쟁으로 얻어낸 결과물인데요.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이 표결 처리됐습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 정국이 사실상 마무리됐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포털 검색어 조작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저희 프로그램도 홍보하고 또 애청자를 인증하는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20분을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이벤트 참여 조건이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이 프로그램 애청하는 인증하는 차원에서 문자 말머리에 저희 프로그램명을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치권 소식 중에서 국회 본회의 소식을 먼저 좀 안 다뤄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회동이 열렸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본회의가 열렸고 지금 여러 법안들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동안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정리를 좀 먼저 해보면 어떨까요?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이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각 당 이제 원내대표들이 본회의 일정을 논의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일정을 미뤄야 된다. 16일 날로 미루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6일이라는 시점 자체가 공직자가 총선에 나가기 전에 사퇴해야 되는 시한이 15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16일로 굳이 하자는 거에 이제 의도가 이낙연 총리가 사퇴를 하고 네. 그 총리 공백 상태를 하루라도 만들고 싶은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냥 본회의를 진행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1 협의체가 이제 재가동이 돼서 여권 중심으로 이제 민감한 안건들을 처리를 한 것이죠. 결국은 오후 6시부터 그 본회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그동안 참 논란이 많았는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통과가 됐고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일단 표결 처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부터 이제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네.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그다음에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임명 동의안 처리에 반대를 해온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 임명 동의안 투표에 참여한 이후에 이것에 반발해서 이제 본회의장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을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즉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그렇게 뭐 잡음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이제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원래는 좀 뭐 어떤 필리버스터, 그렇죠. 필리버스터나 뭐 이런 것을 자유한국당이 좀 할 것이다 이런 어떤 그 예상도 있었는데 네. 참가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표결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 전국은 이걸로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에 들어간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오늘 또 의미 있는 게 그동안의 유치원 3법이 법안 처리 순서에서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보면 결국 통과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유치원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어요. 그렇죠. 이게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렇게 유치원 3법인데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선거나 이런 걸 앞두고 지역에 있는 어떤 유치원 원장이라든지 이런 좀 이익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처리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치원 3법도 이제 국회를 통과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유치원 3법은 우리 뭐 일반 국민들한테 서민들한테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치원 3법 통과되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일단 무엇보다도 회계 투명성, 이 사립유치원 운영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는 게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보면은 사립유치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의 사용을 금지를 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이런 처벌 조항을 담아서 지금까지는 어떤 시정 명령을 이제 하는 것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번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제 법안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뭔가 이제 사립유치원 원장이 잘못을 하면 이 법인에서 이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셀프 징계를 해서 사실 징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인 이사장이 이제 그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이제 들어갔고요. 또 그다음에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지금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따라서 원래도 이제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돼 있었는데 네.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서 이제 구속력을 높였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치원을 경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마약 중독자라든지 정신질환자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못하게 이제 하는 조항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뭐 보조금을 뭐 이렇게 횡령했다든지 또는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운영 정지가 됐다든지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를 또 공표를 하도록 이제 하는 조항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서 다시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가리의 경우에도 이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새로 설립 인가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간판가리는 불가능하게 이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이제 네. 사립유치원을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가는데요. 즉 사립유치원도 앞으로는 그 학교급식법에서 이제 이 규정하는 대로 어떤 급식의 안전이나 질을 보장하는 이런 대상에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치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는데요. 이 정도만 달라진다 하더라도 유치원 운영이 완전히 이전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이를 이게 좀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맡겨놓고 오히려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그런 슬픈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네. 법에서 이 정도만 좀 규제를 해줘도 우리가 좀 안심하고 아이를 이제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유치원 3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아니겠습니까? 거의 이걸로 전국구 스타가 됐습니다. 스타가 된 거지만 법안 처리가 그동안에 안 돼가지고 그냥 네. 소가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하고 그렇죠. 인터뷰도 했었는데. 스타가 못 될 뻔했는데 다시 이제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법안 통과되고 난 다음에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할 일을 똑부러지게 해서 기쁘다. 뭐 이런 소감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마 이 지켜보신 분들은 다들 같은 심정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이게 이제 반대하는 쪽의 의견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여러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부작용을 어떻게 줄이고 좀 더 긍정적인 면을 살릴 수 있는지 정부의 좀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어떤 자기의 어떤 재산상의 손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거에 얼마나 이제 이게 일리가 있는 거냐, 그건 이제 사립유치원이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대형 뭐 사립유치원 이런 경우에는 뭐 이게 뭐 그런 주장이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좀 작은 규모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완은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부의 좀 세심한 정책 관리, 정책 추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제 그동안에 쟁점이었던 법안들도 다 통과가 됐고, 지난번에 이제 민생 법안들도 다 이제 통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거 국면으로 바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책임론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4+1 협의체에서 법안들을 다 밀어붙였다, 이러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 오늘 이제 좀 뭐랄까요, 작전이랄까 이런 걸 좀 잘 봐야 되는데, 네.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 안에서도 표결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부할 명분은 이제 없었던 거죠. 정세균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어떤 엄청난 무슨 뭐 이런 비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권 분립 위배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지만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이제 현명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이 권력 기관을 분립하라는 것이지 사람을 뭐 나누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표결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후에 필리버스터 신청하지 않은 것이나, 그리고 이후에 표결 전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4+1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굳이 막지 않았다는 것은 어쨌든 뭐 계속 이 논란을 끌고 가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자체적으로 했을 걸로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 상황을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왔고 일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건 누구냐, 뭐 이런 논의를 내부적으로는 좀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아마 앞으로 어떤 뭐 대표의 지도력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일정 부분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 있어서도 책임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지금 민주당과 또 4+1 협의체가 국정을 너무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제 여당을 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총선 기간 동안에. 그렇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오늘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뭐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사법농단 사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 그리고 이른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판사들에게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인사 불이익을 줬다. 이제 이게 주요 핵심 내용인데요. 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에 첫 판결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에 대해서 무죄가 이제 선고가 됐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동안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여러 전현직 판사 등등 중에 처음으로 이제 판결이 나온 건데, 무죄가 나와서 상당히 좀 여러모로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해용 전 연구관의 경우에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하고 공모를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라고 했던 뭐 박채윤 씨 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 뭐 특허 소송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송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재판의 어떤 처리 계획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재판연구관에게 작성을 하게 했고, 그걸 이제 청와대 또는 법원 내부로 유출을 했다. 네. 검찰은 이제 이렇게 봐서 기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2년 전에 법관직에서 퇴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를 뭐 반출을 해서 변호사 영업에 활용을 했다든지, 또 대법원에 재직할 때 자기가 처리했던 사건을 변호사가 돼서 수임을 했다든지, 이런 혐의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이 유해용 전 연구관이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를 의사나 이런 것들은 뭐 확인되진 바가 없고, 또 앞서 말씀드린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충분히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서 전부 이제 무죄를 선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이게 무죄가 되지,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뭐 좀 반발할 것 같거든요.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검찰은 뭐 자기들이 뭐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는 얘기 안 하겠죠. 네. 법원은 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뭐 관행이었다거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항소를 해서 이 1심 판결을 바로 잡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이 자기들이 조사를 할 때는 어떤 이 법원행정처 차장하고 공모를 해서 이런 범행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재판에서 이제 입장을 바꿨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런 추가 증거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제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이게 발단이 된 이 어떤 증거라는 것이 임종원 전 차장의 USB에서 나온 이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문건 요약 이 문건인데 네. 그 문건이 USB에서는 발견이 됐지만 다른 이제 청와대 관계자라든지 이 사건 관계자들의 어떤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가 이제 무죄 선고를 한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를 제대로 한 것인가 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린 이제 파일로 전송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프린트물로 출력해서도 줄 수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도 또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 문제가 사법부를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그동안 뭐 경험하셨듯이 영장을 신청을 하면 다 기각되고 뭐 이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고충도 뭐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유행 전 수석 재판연구관은 재판에 앞서서 피의사실 공표를 비롯한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았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공소 자체를 기각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면서요? 그렇죠. 앞서 제가 뭐 증거 불충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검찰이 뭐 큰 잘못을 안 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유해용 이제 전 연구관이 주장을 한 것은 뭐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법 위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자신을 표적 수사했고 과잉 수사를 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고요. 뭐 별건 압수수색 뭐 그런 것도 했다. 그리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 즉 공소장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여야 되는데 네. 공소장 외에 여러 가지 사실을 추가로 제시해서 뭐 공소장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쭉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것들은 뭐 국민의 알 권리나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하는 문제가 됐고 그 외에 표적 수사, 과잉 수사 뭐 이런 것들도 피고인에 대해서 뭐 검찰이 그렇게 했다고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이른바 조국 전 장관 수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또 법원이 새로운 공보준칙을 만든다 이렇게 또 얘기가 돼가지고 그것도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문제하고 비교해 볼 때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공보준칙과 관련해서는 뭐 일단 검찰의 것이 있는데 검찰이 그것을 이제 지키라고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을 검찰이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매 사건마다 이제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는 차원이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진 이 공보준칙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정비되기 이전에 이제 어떤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 유해은 전 연구관에게 이제 당시에 진행된 어떤 수사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을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공보준칙이 마련되고 여러 가지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원칙이 마련이 추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것을 어긴 수사가 사례가 이후에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뭐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어쨌든 그런 영역으로 간 그런 판단은 아닌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지금 휴대전화 뒷자리 2123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또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사법농단은 그러면 앞으로 다른 재판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그리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서 한 전현직 판사 14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 유해은 전 연구관의 이 혐의가 그동안의 사법농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전반적인 이런 전체 사건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네. 사실 그렇게 어떤 핵심적인 사건이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의 기소 내용을 봐도 유해은 전 연구관하고 지금 공범관계에 있는 것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유해은 이 연구관의 어떤 판결 내용이 임종원 전 차장의 이제 그 어떤 형량이라든지 이런 데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지금 사법농단의 어떤 핵심 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판결 재판에는 큰 이제 이 판결 자체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증거를 좀 더 이제 좀 꼼꼼히 살펴보는 어떤 성향의 재판부다라거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계속 나타나는 어떤 부분인데 직권남용의 법리를 판단할 때 굉장히 좀 좁게 그리고 세심하게 좀 판단하고 있다 뭐 이런 네.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들이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은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잖아 지금 사법농단 사건 관련된 재판들 뭐 언론에서 보도를 제대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재판이 지금 진행이 늦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재판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증인을 한 260명을 불러야 되는데 네. 현재까지 한 36명밖에 못 부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어떤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대하고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지금 건강 문제가 있거든요. 네. 뭐 폐암 진단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재판이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원인들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어떤 재판 이런 것들도 아직 중반부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임종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뭐 지난해 5월 말부터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임종원 전 차장이 계속 재판부를 바꿔달라면서 기피 신청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1심, 2심의 어떤 기각 결정에 불복을 하면서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재판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거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런 가운데 지금 그동안에 이제 사법농단 사건을 최초로 이 외부에 알린 사람이 이탄희 전 판사, 지금 이제 변호사지만 이탄희 전 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탄희 전 판사가 지금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형사 사건이 아니다. 헌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어떤 재판의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직권남용이냐 아니냐 그리고 뭐 일부 뭐 변호사법 위반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건데 네. 지금 이탄희 전 판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걸 보면은 이것에 말씀하신 대로 본질은 어떤 헌법 위반을 한 것이고 그리고 법관의 직업윤리 위반이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탄희 전 판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형사 재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대법원장이 법관들을 관련된 법관들을 뭐 징계를 한다거나 또는 국회가 이 관련된 법관들을 탄핵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인데 그동안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즉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들을 판단할 때 꼭 지금 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뭐 어떤 문제 해결일 수도 있겠지만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꼭 그 사람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뭐 법이 미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법여점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앞에서 보셨듯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못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 사회가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책임져야 될 사람을 이제 지워야 되는 그런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논의나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을 지금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모든 문제를 어떤 법원 판결로 뭐 이게 좀 완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탄희 판사도 국회 차원에서 법관 탄핵 문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제안도 지금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어떻게 앞으로 되는지 좀 상황을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성윤 검사장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렇죠. 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뭐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뭐 후배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취임사가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의 단계별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절제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인권보호 수사 규칙, 뭐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뭔가 수사를 뭐 좀 험난해도 수사를 열심히 한다. 이런 분위기보다는 뭔가 지킬 건 지켜가면서 최소한도의 수사를 한다. 이런 분위기로 서울중앙지검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수사를 계속 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하고는 조금 좀 결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 언론이 만약에 이거를 이제 본다면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겠죠.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네.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지난 10일 날 검사장급 보직 변경이 쭉 이루어지니까 즉 간부들이 많이 바뀌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 중인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 즉 지금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수인계 명확히 해라. 이런 얘기인 것이죠. 네. 근데 그런 강조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성윤 지검장의 발언하고는 결이 다른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입장의 차이라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또 하나 이제 역할의 차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어쨌든 검찰 조직 전체를 어쨌든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간부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한 어떤 수사에 단절이 생긴다든지 될 게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어쨌든 수사의 직접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에 좀 또 방점을 또 찍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이것은 뭐 서로 상충되는 어떤 앞으로의 전운을 어떤 전쟁을 예고하는 뭐 이런 나팔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역할의 연장선에서 한 발언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두 사람이 충돌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네, 저는 사람들이 싸우는 게 싫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싸우면 좀 정서적으로 많이 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바람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검찰이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나 또 청와대를 수사하는 그 수사팀이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 이게 지금 관심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인사가 이제 그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 인사를 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이제 낼 건데 그 전에 직제 변경을 해서 이 중간에 있는 검사들의 인사를 더 쉽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여러모로 전망이 나온 이제 내용인데 오늘 법무부가 이제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직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축소되는 이제 13개 직접 수사 부서 가운데 10개는 이제 형사부가 되고 3개는 공판부로 전환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반부패 수사부의 경우에는 4개에서 2개로 준다. 뭐 이런 얘기인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형사부나 공판부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맞부딪히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형사 사건이고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인 것이죠. 네. 공판부는 재판에 이제 대응하는 재판에 필요한 것들을 그렇죠. 부서죠. 그런 걸 대응하는 이제 부서인 것이고 우리가 흔히 거악을 척결한다 뭐 이런 역할을 하는 데가 이제 반부패 수사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어쨌든 이렇게 좀 축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뭔가 정권을 향한 이런 뭔가 수사도 뭐 반토막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마찬가지 맥락에서 공공수사부도 3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고 해서 뭐 마찬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동안 오늘 이제 처리된 것처럼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검찰의 어떤 직접 수사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직제 개편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그전부터도 좀 예고가 되어오던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점의 문제도 있고 정치적 맥락의 문제도 있어서 여러모로 평가가 좀 첨예해진 부분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성윤 지검장과 관련된 얘기가 또 하나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게 있어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지검장이 검찰 간부들한테 이른바 조롱 문자를 보냈다 이런 의혹 제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확인이 됐습니까? 이게 사실 참 그 뉴스에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굉장히 화제의 중심에 있는 뉴스인데요. 네. 사실 저는 학급 회의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이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왜 그렇죠? 문자를 이렇게 왜 조롱을 하고 그러느냐 뭐 이렇게 문자를 착하게 보내자 뭐 이런 얘기로 가는 것 같아서 약간 슬프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주광덕 의원의 주장은 그러니까 지금 고위직 인사는 일종의 이제 좌천이 된 것인데 그 좌천을 주도한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 좌천으로 인해서 좀 이득을 본 사람인 이성윤 전 법무검찰국장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일종의 놀리는 취지로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신 덕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낸 것이 조롱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주광덕 의원이 문자 내용을 공개하진 않고 조롱 문자를 보냈다라고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가 그 문자의 내용을 보면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라면서 문자 내용을 이제 다시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문자를 보고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거봐라 이게 조롱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이 문자를 보낸 건 사실인데 인사가 나기 전에 이제 보낸 것이고 특정인 한 명에게만 보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또 그 문자를 받았다는 그분은 주광덕 의원하고는 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없는데 불쾌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과연 이것을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는 착한 문자인가 조롱 문자인가를 과연 우리가 이걸 탐구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에 제가 빠지게 됐습니다. 조롱과 독설이 담긴 문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자 내용을 천천히 읽어드리면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슨 님께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문자를 김성환의 시사야에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롱과 독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격려와 칭찬 그리고 우리의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전 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오늘 자유한국당과 통합 대화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의 이제 하태경 책임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지금 이제 뭐 소위 혁신통합 추진위의 6원칙에 이제 동의를 한 것은 새로운 보수당이 요구해온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 논의를 좀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수재건 3원칙을 자유한국당이 수용한 것이다. 좀 지난번에 이제 6원칙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건데 명분보다는 실리를 새 보수당이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와요. 이게 사실 뭐 보수재건 3원칙을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수용을 그냥 한다고 했으면 사실 뭐 새로운 보수당이 통합 논의를 안 할 뭐 방법은 없는 건데 네. 좀 그렇지는 않다 뭐 이렇게 봐서 이제 그런 평가도 이제 나오는 건데요. 다만 이 6원칙을 보면은 뭐 3원칙하고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뭐 당을 만든다고 했고 그리고 노선에 관련해서도 앞으로 공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젊은 세대가 요구하는 그런 것에 뭐 주안점을 둔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탄핵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뭐 좀 이제 얘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당이 요구해온 이 보수재건 3원칙의 어떤 기본 취지는 충분히 반영한 어떤 부분이다라고 새로운 보수당이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통합 논의에 좀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방침을 공식화했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정당 명칭에 비례를 넣을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죠. 그 선관위가 오늘 회의를 열어서 장시간 이제 논란 끝에 다수결로 비례 뭐 무슨 당은 네.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당법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정당하고 비슷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이제 이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일단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뭐 굉장히 그 지금 중앙선관위에 있는 여당 성향의 어떤 위원이 뭐 이런 논의를 주도를 했고 그 전에 여당이 뭐 가이드라인을 줬고 그것에 충실히 따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뭐 일단 이렇게 결정한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플랜 B를 또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비례 자유한국당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지금 통합을 하거나 이러면 또 어떤 보수라는 단어도 있을 거고 중도라는 단어도 있을 거고 통합이라는 단어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걸로 새롭게 정당 명칭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다만 그것을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이라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건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네. 청취자 9359님께서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유치원 3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과되어 다행입니다.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들이 국민의 삶을 좀 더 희망적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청취자 하지숙님. 매일 밤 습관처럼 듣고 있습니다. 처음 시사할 때부터 조금은 어색했는데 이젠 적응이 됐네요. 계속 수고해 주세요. 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전국 PC방에 악성 코드를 심은 프로그램을 납품해 검색어를 조작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털 이용자 20만 명의 개인정보를 브로커에 팔아넘겼다고 하는데요. 또 최근에는 연예인 10여 명이 클라우드 계정을 해킹당하면서 사생활이 유출돼서 개인 보안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해결책은 없는 건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네, 이게 무려 21만 대에 달하는 컴퓨터를 이른바 좀비 PC로 만들어서 1년간 온라인 포털 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해왔다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사실 뭐 기술적으로는 아주 쉬운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통은 뭐 해킹을 통해서 많이 이제 이런 것이 탈취가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참 어이가 없는 것이
PC방에서 보통 가서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 접속도 하고. 그런데 게임 관리 그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업체가 그 PC방에다가 그 납품을 하면서 그 소프트웨어 안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 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악성 코드를 이제 정교하게 만들고 보통 PC방이 가지고 있는 백신들 있지 않습니까? 네. 백신에 탐지되지 않는 그런 악성 코드를 갖다 심어 놓으니까 그 무려 21만 대 PC가 전부 다 여기 악성 코드가 감염돼 가지고 좀비 PC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좀비 PC를 이용해서 정말 이들이 그 경찰에서 발표한 대로 여러 가지 조회수 조작이라든지 계정 탈취라든지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을 건데 아마 여죄를 갖다 추궁하면 네. 지금 경찰에서 발표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가 많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 PC방 3천여 곳에 이런 프로그램이 납품이 됐다. 그만큼 이제 그 PC방의 보안이 굉장히 허술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PC방에 있는 PC가 보안 문제에 있어서 더 많이 허술하다고 그래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게 이 PC방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려면 사실은 제일 먼저 범죄가 보통 일어나고 하면은 이제 우리 CCTV 같은 걸 통해서 많이 해결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다가 PC방 PC에다가 여러 가지 그 보안 관련된 관리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프라이버시 문제도 또 생기고요. 그런데다가 그 각종 보안 프로그램이라든지 깔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PC방에서 비용이 발생하니까 지금 PC방들 보면 전부 비용 경쟁하잖아요. 네. 가격과 경쟁하는데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법에서 얘기하는 최소한의 어떤 그 보안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죠. 그러면은 오히려 PC방이 그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이런 거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7에 대한 기술 지원이 종료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사실은 이런 제일 먼저 해서 OS 보안, 윈도우 7이든 윈도우 10이든 이런 것이 OS라고 하는데 일단 보안이 여러 가지 무너지는 여러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OS고 특히 이번에 윈도우 7은 2009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랬어요. 2019년까지만 자기들은 보안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제 2020년이 됐기 때문에 내일이죠. 내일자 14일자로 더 이상 이제 보안 지원을 안 하겠다고 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2017년에 그 워너크라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북한이 만든 걸로 판정이 된 어떤 랜섬웨어 악성 코드가 전 세계 한 150개국에 30여만 대 그 PC를 감염시켜가지고 특히 유럽 쪽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최신 OS였던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취약점을 미리 알아내가지고 보안 업데이트를 미리 시켜뒀었는데 그 당시 많이 아직도 그 당시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윈도우 XP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보안 그 업데이트를 안 해줬거든요. 보안 서비스를 안 해주니까 윈도우 XP를 썼던 그런 PC들은 다 감염이 됐죠. 그래가지고서는 구형 윈도우 XP를 썼던 특히 유럽 쪽에 굉장히 많은 의료 PC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PC들이 감염돼가지고 굉장히 파장이 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윈도우 7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윈도우 7은 더 이상 이제 자동으로 이런 보안 패치를 안 해주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지금 새로운 최신 프로그램으로 바꾸어서 까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안이 없죠. 현재로서는 정부가 사실은 이 2019년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미리 공지를 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정부가 대책을 세우건 뭔가 하여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일은 다 됐고 현재로서는 윈도우 10으로 바꾸는 거 외에는 큰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반 개별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없고 정부가 누려 이제 나서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어떤 다시 협상을 해서 이
서비스 기간을 연장시켜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비용 문제 때문에 이걸 갖다가 윈도우 10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면 그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좀 협상을 해가지고 비용을 갖다가 다운시킨다든지 뭐 그런 거 외에는 일반 개별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네. 보안 문제는 사실 뭐 윈도우뿐만 아니라 우리 백신 같은 것도 항상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처럼 고의적으로 이렇게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최신 백신으로서 너 막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까 PC도 우리 이제 그 프로그램에 아예 좀비 PC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깔고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만약에 제 컴퓨터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러면은 최신 보안 패치를 깔거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한다 하더라도 제가 좀비 PC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흔히 우리 보안하는 사람들이 제로데이 취약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거는 뭐냐면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만들면 그 취약점이 세상에 공표돼 가지고 백신 업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탐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아, 속수무책이라는 거군요.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이 백신 하나만 깔면 되는 게 아니라 백신마다 자기들이 막을 수 있는 어떤 악성 코드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백신을 여러 개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일반인들은 보통 뭐 백신 하나 깔고 백신이면 다 된다 생각하는 것 같지만 백신도 성능 차이가 있고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이 다 다르죠. 아, 참. 백신도 여러 개를 깔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저도 처음 듣고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처음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 스마트폰에 백신이 7개나 깔렸습니다. 아, 예? 7개요? 예.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해킹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연예인들 휴대전화 해킹이 되면서 지금 SNS를 통해서 대화까지 유출이 돼가지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휴대폰 안에 있는 것들이 클라우드 해킹을 통해서 빠져나간 거잖아요. 예. 이런 수법들이 좀 많이 있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사실 이번 사건 보고 참 아쉬웠던 사건인데 벌써 2014년에 헐리우드에서 유명 스타들의 그 어떤 똑같이 SNS 이런 기록이나 사진 이런 것들이 유출돼가지고 한바탕 소동이 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 그 전부들 아이폰을 쓰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자동으로 미리 설정만 해놓으면 다 백업이 되거든요. 우리 그 SNS, 사진, 문자 이런 것이 아이클라우드 같으면 애플사에서 관리하는 거기 서버에 네. 자동으로 다 백업이 돼요. 그러면 네. 뭐 한 15기가 정도까지는 공짜로 다 해준다니까 네. 일반인들이 뭐 공짜로 다 해준다고 그러고 상당히 편하잖아요. 그죠? 폰을 새로 바꾼다든지 할 때. 그러니까 네. 뭐 했었는데 그 당시 애플도 아이디 패스워드만으로 이거 보안을 접근을 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 소비자들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실 외기가 귀찮으니까 동일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여러 군데 동일하게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디선가 하나 알으면 그걸 가지고 여기 애플사 아이클라우드에 접근해가지고 정보를 갖다가 딱 매치되는 것들을 빼내가지고 소동이 났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애플사가 아이디 패스워드만 갖고는 안 되고 네. 네, 누가 이제 접근하면 즉시 얼라도 딱 뜨고요. 정보도 네. 뜨고 네. 그다음에 우리 혼이 얘기하는 1차 인증 있죠. 네. 예, 그래서 6자리 그 번호가 랜덤 난수가 딱 떠요. 네. 난수가 휴대폰에 뜨면 그걸 갖다 1분 내에 이제 터치해야 1분 내에 그걸 전송을 해야 결국은 그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게 2차 인증을 기본으로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도 사실은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용자들은 전부 다 갤럭시 폰 썼거든요. 네. 갤럭시 폰 썼는데 이러한 2차 인증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안 하고 개별 고객들한테 어떤 선택을 맡기니까 일반 고객들은 뭐 사실 그런 거 잘 모르고 누가 진짜 2차 인증 그걸 갖다가 선택 기능이 있긴 있는데 네.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경고도 안 했기 때문에 다들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만으로 접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생긴 거죠. 그 시스템은 다 돼 있는데 한쪽은 의무화시켰고 한쪽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보안에 허점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삼성에서 이 폰을 팔고 그걸 만약에 지금 통신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개통을 하는데 그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용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백업 삼성 클라우드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이걸 갖다가 선택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반드시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지를 전부 하게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거죠.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그 바이러스 악성 코드 심겨진 문제도 얘기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 개인정보가 다 유출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해킹 문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용자들이 각별히 이런 점은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요. 사실 이게 스스로 먼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는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를 갖다가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저도 그렇지만은 백신을 갖다가 항상 최신 상태로 하고 가능하면 2개 이상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디 패스워드 탈취되고 하는 것들이 어떤 남모르는 그런 문자라든지 그런 거 왔을 때 함부로 URL 누른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여러 가지 꼬드기는 사이트들이 있으면 그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함부로 내려받는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악성 코드가 숨어 있는 건데 그 악성 코드를 갖다가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백신이 그것을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감염되면 그 순간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탈취되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 가지고서는 이제 클라우드에까지 들어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는데 이번 PC방에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정보가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PC방이 아니라 약국 같은 경우에도 약국에 전부 다 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나쁜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그 업체 자체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해킹을 당해가지고 모든 약국에다가 그냥 악성 코드가 그냥 그대로 들어간다고 하면 교수님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스스로 굉장히 조심을 하고 그 하는 것이 우선 최선의 왕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보수재건 3원 측의 교감을 이뤘다고 발표하면서 보수통합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새로운 보수당 정병국 의원을 연결해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은 이제 마음이 합쳐진 것 같고 일정 정도에 대해서 다른 쪽 이를테면 우리공화당이라든가 다른 쪽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것은 그 시민연대 회의에서 그 각 당의 모든 단체한테 다 공문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는 과정 중에서 우리공화당은 참여하지 않겠다.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도 저희가 제안한 그 3원 측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스스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원칙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다 함께 가는 거죠.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 쪽도 공문을 보냈답니까? 당연히 보냈죠. 그럼 그쪽에서는 반응이 지금 오고 있나요? 답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이제 그 보수를 표방하는 시민단체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후에라도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 다시 입장을 좀 밝힐 것으로 전망은 하세요? 글쎄
아직 뭐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논의하겠다고 하니까 네. 지켜봐야죠. 그런데 이 총선 앞두고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뭐 당대표라든가 아니면 이 총선에서 공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될까라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한다고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이루어졌고 기본적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적 요구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했고 네.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가는 거겠죠. 네. 어렵지만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이게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급박하게 지금 이 보수 쪽이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더요. 그 위성정당, 비례정당 창당하겠다는 입장이 한국당 쪽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만약에 당을 새롭게 구성하고 신당을 창당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은 뭐 이후에 논의를 해보겠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비록 그 정부 여당과 군소정당들이 합심을 해서 꼼수로 이런 식의 그 선거법을 강제로 날치게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꼼수로 대응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 원칙대로 가야 된다는 건 저 개인적인 신념입니다. 지난해 11월 7일이었었죠.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 비상행동을 이끌던 유승민 의원이 이른바 보수통합 3원칙을 제시했는데요.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일단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네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은 오늘 한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서 황교안 대표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수대 통합하려면 탄핵과 보수 분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 새로운 보수당 측이 과연 이 주장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감동이 있는 통합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4분오열된 보수 진영이 하나로 뭉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감동이 더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 내용처럼 통합 추진위가 안철수 전 의원 측에 구애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인데요. 조만간 귀국할 안철수 의원이 과연 이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정치 일정상 이제 남은 시간은 보름 난집.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이 격언처럼 보수 진영이 과연 새로운 정치 지형을 구축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8313님. 오늘은 좋은 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늦은 밤에 오늘 있었던 일들이 천천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 주셨고요. 7785님. 운전 중 잠시 신호대기 중에 문자 보냅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응원합니다. 저는 직업상 김성환의 시사야를 매일매일 듣게 됩니다. 바빠서 궁금한데 시사야에서 뻥 뚫리듯이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 아시죠? 방송 내용과 함께 의견과 함께 말머리에 김성환의 시사야 저희 프로그램명을 적어 보내주셔야 합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5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중북부 지방과 강원도 산간 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은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부터 살펴보면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오늘처럼 영하 5도가 되겠고 철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내일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1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오늘 아침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2도 높은 영상 2도가 예상되는 등 중부지방의 낮 최고 기온이 3도 안팎, 남부지방과 강원도 영동지방은 5도 안팎으로 오늘 낮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충남 서해안과 전남, 또 경남 남해안, 제주도 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제주도가 5에서 20mm, 충남 서해안과 전남, 경남 남해안 지방은 5mm 내외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주도 산간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내릴 수 있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남 또 경남 남해안 지방도 1cm 내외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영동과 경상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는데 그 밖에 전국으로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전망입니다.